한 노인이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프랑스 노르망디의 미군 묘지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눈앞에는 새하얀 십자가 비석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잔디 위로 부서지는 햇살 속을 노인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흔들리는 걸음으로 걸었다. 앞서 걷던 그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이윽고 한 비석 앞에 다다라서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노인은 그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뒤따라온 가족들이 걱정스레 다가섰으나 노인은 그저 그 이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그의 마음을 하루도 떠나지 않은 어떤 하루가 그 비석 앞에서 다시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 노인이 아직 20살 남짓한 젊은 병사였던 시절 1944년의 어느 잿빛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4년 6월 6일 동이 트기 전의 프랑스 오마하 해변이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잿빛 바다 위로 수많은 상륙정이 물살을 가르며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좁은 강철배 안에는 완전 군장을 갖춘 젊은 병사들이 빼곡히 들어차 파도의 배가 출렁일 때마다 서로의 어깨에 부딪혔다. 아직 앳된 얼굴들이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성호를 그으며 기도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아랫입술을 깨물었으며 어떤 이는 거센 뱃멀미에 뱃전에 대고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차가운 바닷물과 짠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병사들을 이끄는 이는 밀러라는 이름의 대위였다. 밀러 대위는 수통을 열어 물 한 모금을 마시려 했으나 그 수통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원들이 그 떨림을 보지 못하도록 슬며시 손을 내렸다. 대위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병사들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밀러는 대원들을 향해 배가 멈추면 재빨리 흩어져 몸을 낮추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뭉치면 표적이 되니 간격을 유지하라고 마지막으로 일렀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병사들의 가빠지는 숨소리 사이로 그 말은 자꾸만 흩어졌다. 해안 절벽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배 안의 공기는 두려움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어 갔다. 상륙정의 앞문이 철컹 소리를 내며 아래로 열리는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다. 절벽 위 독일군 진지에 자리 잡은 기관총들이 문이 열리기 무섭게 배 안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병사들이 미처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뒤에 있던 병사들은 살기 위해 배전을 넘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무거운 군장이 그들을 물속으로 끌어내렸다. 헤엄쳐 오르지 못한 병사들은 그대로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물속에서조차 총알이 하얀 물거품의 궤적을 그으며 그들을 파고들었다. 붉게 물든 바닷물 위로 미처 살아보지도 못한 젊은 목숨들이 쓰러져 갔다. 간신히 물 밖으로 기어나온 병사들 앞에 펼쳐진 것은 몸을 숨길 곳 하나 없는 죽음의 모래밭이었다. 총탄은 사방에서 빗발쳤고 폭발이 모래와 흙을 하늘로 치솟게 했다. 병사들은 강철 장애물 뒤로, 쓰러진 동료의 몸 뒤로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어떤 병사는 팔을 잃고 넋이 나간 채 자신의 팔을 찾아 헤맸고 어떤 병사는 배를 움켜쥔 채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위생병들은 쏟아지는 총탄 속을 뛰어다니며 부상병을 끌어냈으나 그들 자신도 이내 쓰러지기 일쑤였다.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밀러 대위는 간신히 강철 장애물 뒤에 몸을 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서는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다시 밀려들기를 되풀이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아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밀러 대위는 먹먹해진 귀와 흐릿해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폭음의 감각이 마비되어 눈앞의 참상이 마치 소리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부상병 하나가 대위를 부르는 소리도 물어뜯기듯 터지는 포탄 소리도 멀게만 들렸다. 그러나 곧 그 아득함을 뚫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대원들의 목소리가 밀러의 정신을 흔들어 깨웠다. 밀러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다잡았다. 여기서 넋을 놓고 있으면 자신도 자신을 바라보는 대원들도 모두 이 모래밭에서 죽을 뿐이었다. 그가 대원들을 살릴 유일한 길은 그들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뿐이었다. 밀러는 곁에 있던 호바스 상사를 찾았다. 호바스는 오마하 해변에서부터 오래도록 밀러와 생사를 함께해온 든든한 오른팔이었다. 두 사람은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흩어진 대원들을 하나씩 강철 장애물 뒤로 끌어모았다. 밀러는 부하들에게 이 해변에 남아있으면 죽을 뿐이니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에게는 다가가 어깨를 붙들고 여기가 더 안전하다며 웅크린 병사에게는 이 해변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일렀다. 남으면 죽는다는 그 절박한 외침이 얼어붙은 병사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다. 방파제 아래에 겨우 대원들을 모은 밀러는 독일군의 총구가 어디서 불을 뿜는지 살폈다. 절벽 위 진지에서 쏟아지는 그 기관총들을 잠재우지 못하면 해변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쓰러질 뿐이었다. 밀러는 폭약으로 철조망을 걷어내고 대원들을 이끌어 한 뼘씩 절벽 아래로 나아갔다. 병사들은 쓰러진 동료를 밟지 않으려 애쓰며 목숨을 걸고 조금씩 전진했다. 밀러의 지휘 아래 대원들은 마침내 절벽 아래 사각지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부터 독일군 진지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오랜 사투 끝에 그토록 많은 목숨을 앗아가던 절벽 위의 총구들이 마침내 잠잠해졌다. 기나긴 아침이 지나고 총성이 잦아들었을 때 오마하 해변은 형언할 수 없는 풍경이 되어 있었다. 잿빛 모래밭은 온통 쓰러진 젊은 병사들로 뒤덮였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넋이 나간 채 그 참혹한 광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밀러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 손의 떨림은 이 아침 이후로 좀처럼 멋지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한 채 동료들의 주검 사이에 오래 서 있었다. 전장을 정리하던 병사들은 쓰러진 병사들의 군장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 수많은 이름표 가운데 등에 라이언이라는 성이 적힌 한 병사의 주검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은 수많은 전사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름이 머지않아 밀러와 대원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된다. 오마하 해변의 그 처참한 아침을 겨우 넘긴 밀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 겨우 시작된 자신의 전쟁이 곧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이름을 둘러싼 기이한 여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었다. 같은 시각 전쟁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국 본토의 한 넓은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여직원들이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에게 보낼 통지서를 쉴 새 없이 타자기로 찍어내고 있었다. 타자기 소리가 빗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전선에서 매일같이 날아드는 전사자 명단을 그들은 이름 하나하나 확인해 정성껏 편지에 옮겼다. 그 한 통 한 통이 어느 집안에 무너지는 하늘이 될 것을 알기에 여직원들의 얼굴은 늘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직원이 같은 성을 가진 병사의 이름을 잇따라 발견하고는 손을 멈췄다. 라이언이라는 성이었다. 확인해 보니 그 이름의 주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다. 넷째까지 있는 형제 가운데 셋이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전장에서 모두 전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 통의 전사 통지서가 아이오와의 한 시골 어머니에게 같은 날 함께 도착할 참이었다. 한나란 씨의 세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될 어머니를 떠올리며 여직원은 차마 그 편지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은 곧 위로, 다시 그 위로 보고되어 마침내 미 육군 참모총장 마셜 사령관의 책상에까지 올랐다. 마셜은 라이언 가문의 명단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는 그 집안의 아들이 하나 더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넷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이었다. 그는 공수부대원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적진 깊숙한 곳에 낙하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내 아들 가운데 셋을 한꺼번에 잃게 된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앗아갈 수는 없다고 마셜은 생각했다. 그는 즉시 그 넷째 아들을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라 명하려 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하나같이 만류했다. 넷째 역시 이미 전사했을지 모르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광활한 전장에서 병사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을 찾다가 더 많은 병사가 헛되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셜의 뜻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참모들 앞에서 나직이 읽어 내려갔다. 아주 오래전 남북 전쟁 시절 5 아들을 모두 전장에서 잃은 어느 어머니에게 링컨 대통령이 손수 써 보냈다는 위로의 편지였다. 그 어떤 말로도 그 크나큰 슬픔을 달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자유라는 재단 위에 그토록 값비싼 희생을 바친 어머니에게 신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오래된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마셜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마셜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넷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 살아있거든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냉정한 셈으로만 따지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명령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다. 아무리 거대한 전쟁 속에서도 한 사람의 목숨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슬픔은 결코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었다. 셋을 잃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하나만이라도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 사람다움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마셜은 여긴 것이다. 그 명령은 전선을 거쳐 내려가 마침내 오마하 해변을 막 넘어선 한 대위에게 닿았다. 바로 밀러 대위였다.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8사람의 기이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임무를 함께할 대원 7을 추렸다. 오마하 해변을 함께 넘어온 손발이 맞는 병사들이었다. 가장 먼저는 오래도록 곁을 지켜온 호바스 상사였다. 그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였으나 누구보다 밀러를 믿고 따르며 흔들리는 대원들을 다잡는 든든한 기둥이었다. 저격에 능한 잭슨은 방아쇠를 당기기 전 늘 조용히 성경 구절을 읊으며 기도를 올리는 독실한 사내였다. 그의 총구가 향하는 곳에는 실수가 없었다. 입이 거칠고 매사에 불평을 달고 사는 라이버는 겉으로는 삐딱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코 동료를 저버리지 않는 사내였다. 다혈질의 정이 많은 카파조,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 전쟁에 남다른 원한과 사명을 품은 멜리시도 있었다. 그리고 위생병 웨이드가 있었다. 웨이드는 총을 드는 대신 부상병을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대원들이 쓰러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곁으로 달려가는 이였다. 험한 전장에서 그는 대원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는 어팸이라는 젊은 통역병이었다. 어팸은 여태 후방에서 지도나 그리며 지내던 서생 같은 사내로 전투라고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위험한 임무에 불려온 것이었다. 총 쏘는 법도 서툴고 겁이 많은 그는 짐을 꾸리며 타자기까지 챙기려다 노련한 대원들의 핀잔을 들었다. 대원들 사이에서 어팸은 한없이 미덥지 못한 짐짝 같은 신참이었다. 그러나 이 어수룩한 통역병이야말로 훗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그 모든 일을 세상에 증언하게 될 사람이었다. 8사람은 곧 적진을 향해 길을 나섰다. 폭격으로 무너진 마을과 비에 젖은 들판, 시체가 나뒹구는 벌판을 지나 행군하는 동안
대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어째서 우리 여덟비 목숨을 걸고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이라는 병사 하나를 찾아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입거친 라이번이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 라이언이라는 자의 어머니만 어머니냐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지 않으냐고. 한 사람을 구하자고 여덟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대체 무슨 셈법이냐는 그 물음 앞에서 대원들은 저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누구도 시원하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었다. 대원들은 이 임무를 두고 밀러 대위의 속내를 몹시 궁금해했다. 밀러가 전쟁 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대위의 정체를 알아맞히는데 상금까지 걸린 내기가 오갔다. 어떤 이는 대위가 원래 험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 했고, 어떤 이는 대단한 학자일 것이라 했다. 그러나 밀러는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만 불평이란 위로 향하는 법이지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원들을 다독일 뿐이었다. 상관의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M1 아랫사람에게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밀러 자신도 이 임무가 온당한지 확신하지 못했으나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으로 그 무거운 마음을 견뎠다. 밀러에게는 그 나름의 셈법이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지휘 아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하를 이뤄왔다. 그때마다 밀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10사람을, 20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죽음에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임무는 그 셈법이 정반대였다. 여덟비 한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이었으니 그렇기에 밀러는 더욱 간절히 빌었다. 그 라이언이라는 병사가 반드시 살아있어 이 여정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가 부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8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은 그렇게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향해 낯선 땅을 가로질러 이어졌다. 여정의 첫 큰 시련은 폭격으로 무너진 한 마을에서 찾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마을의 잔해 속에서 대원들은 겁에 질린 프랑스인 가족과 마주쳤다. 부모는 다급히 어린 딸아이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며 대원들에게 아이를 내밀었다. 총성과 폭음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작은 아이의 눈망울을 정 많은 카파조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카파조는 자신에게도 고향에 두고 온 조카가 있다며 아이를 안아 들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려 했다. 대원들 몇몇도 그 마음에 동조했다. 그러나 밀러 대위는 단호히 그것을 막았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임무를 지키려면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냉정한 판단이었다. 밀러는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다며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라 명했다. 밀러의 명령에도 카파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이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게 잘 자라라는 말을 건네고 있었다. 아이를 부모 쪽으로 돌려보내려 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한 발의 총성이 빗소리를 갈랐다. 폐허 어딘가 높은 곳에 숨어있던 독일군 저격수의 총탄이었다. 카파조가 가슴을 움켜쥐며 빗물이 흥건히 고인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대원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빗속에 홀로 쓰러진 카파조는 저격수의 다음 표적이 될 위험 때문에 아무도 선뜻 다가갈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위생병 웨이드가 달려가려 했으나 밀러가 그의 팔을 억세게 붙들었다. 지금 저 자리로 나가면 웨이드마저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동료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것, 그것이 전쟁의 잔인함이었다.
카파조는 빗속에서 대원들을 향해 무언가를 애타게 말하려 했다. 저격수 잭슨이 조용히 소총을 들었다. 그는 빗물에 젖어 뿌옇게 흐려진 조준경 너머로 적의 위치를 가늠하며 늘 그러하듯 나직이 기도를 올렸다. 빗줄기와 바람을 셈에 넣어 가만히 숨을 고른 잭슨은 이윽고 단 한 발로 먼 곳에 숨은 저격수를 정확히 쓰러뜨렸다. 위협이 사라진 뒤에야 대원들은 카파조에게 달려갈 수 있었으나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카파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품속에서 빗물과 피에 젖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쓰다만 편지였다. 글씨가 온통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카파조는 동료에게 그 편지를 다시 옮겨 적어 아버지께 꼭 붙여달라 간절히 부탁했다. 그 부탁을 남기고 카파조는 차가운 빗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카파조의 죽음은 대원들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 하나를 구하러 가는 길에 정 많던 동료를 벌써 하나 잃은 것이었다. 라이버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럴 줄 알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를 돕겠다는 그 착한 마음 하나가 결국 카파조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이 빌어먹을 임무가 좋은 사람부터 잡아먹는다고. 대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물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아까운 목숨들을 걸고 있는가? 그러나 밀러는 그 슬픔과 분노를 애써 억눌렀다. 여기서 무너지면 카파조의 죽음마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밀러 대위는 죽은 카파조의 군번주를 조용히 챙긴 뒤 대원들에게 다시 길을 재촉했다. 슬퍼할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전장이었다. 그러나 대원들의 발걸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고 저마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 하나를 새겼다. 밀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여정이 반드시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층 더 간절해졌다. 카파조 같은 좋은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찾아 나선 그 라이언이라는 병사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했고 또 살아서 남은 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주어야 했다. 그렇게 대원들은 하나가 줄어든 채로 여전히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향해 젖은 길을 하염없이 걸어갔다. 여정은 좀처럼 순탄치 않았다. 대원들은 수소문 끝에 라이언이라는 병사를 한 명 찾아냈으나 마주하고 보니 그들이 찾던 그 라이언이 아니었다.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밀러가 형제들의 전사 소식을 조심스레 전하자 그 젊은 병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알고 보니 그의 형제들은 아직 초등학생 나이였고 애초에 전장에 나올 수도 없는 아이들이었다. 얼토당토하는 착오였다. 그렇게 엉뚱한 사람에게 헛되이 비보를 전할 뻔한 소동을 겪으며 대원들은 허탈함에 빠졌다. 이 넓디 넓은 전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얼마나 막막한지를 그들은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에도 밀러는 포기하지 않았다. 흩어진 공수부 대원들을 붙잡고 조금씩 실마리를 모아 그들이 찾는 제임스 라이언이 향했을 법한 방향을 끈질기게 가늠해 나갔다. 그렇게 길을 재촉하던 대원들은 탁 트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 하나와 마주쳤다. 진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몸을 숨긴 채 오가는 길목을 매섭게 겨누고 있었다. 곁에는 부서진 통신시설도 보였다. 대원들은 굳이 저것을 건드릴 것 없이 몸을 낮추어 멀리 돌아가자고 입을 모았다.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을 찾는 것이 임무이지 위험을 자초해 저 진지를 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러 대위의 생각은 달랐다. 저 진지를 그대로 두면 이 길을 지나갈 다음 부대의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눈앞의 위험을 피하자고 뒤따라올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는 것이 밀러의 뜻이었다. 대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것은 명령에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밀러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대원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대위의 뜻을 따랐다. 밀러는 대원들을 몇 갈래로 나누어 조심스레 진지로 접근했다. 짧지만 몹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대원들이 마침내 그 기관총을 잠재웠으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총탄에 쓰러진 것은 다름 아닌 위생병 웨이드였다. 늘 부상병을 살리던 그가 정작 자신은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이다. 대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상처를 틀어막으려 애썼으나 위생병인 웨이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가 이미 손쓸 수 없는 것임을. 웨이드는 대원들에게 어디를 눌러야 피가 멈추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일러주면서도 끝내 자신의 피만은 멈추게 하지 못했다. 남을 살리는 법을 그토록 잘 알던 이가 정작 자신은 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죽음을 앞둔 웨이드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를 찾았다. 집에 가고 싶다고,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흐느끼는 그 목소리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대원들조차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다. 웨이드는 자신에게 모르핀을 놓아달라 부탁했고 대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남을 살리는 일을 하던 착한 이가 동료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카파조에 이어 웨이드마저 1차 대원들의 슬픔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향한 곳은 총격전 끝에 살아남아 두 손을 번쩍 든 독일군 병사 하나였다. 방금 그 기관총으로 웨이드를 죽게 한 바로 그 진지의 병사였다. 대원들은 당장 그를 쏘아 죽이려 했다. 동료를 잃은 슬픔과 원한이 그들의 이성을 삼키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그 광경을 무겁게 굳은 얼굴로 지켜보았다.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을 구하러 나선 길에 그는 벌써 정 많던 카파조와 착하던 웨이드를 잃었다. 좋은 사람들이 자꾸만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빗발치는 총탄을 견디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밀러는 대원들의 분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면서도 두 손을 든 포로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것만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이 여정에서 지키려던 무언가가 함께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웨이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대원들과 그 독일군 포로 사이에 살얼음 같은 긴장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겁 많은 통역병 어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원들을 만류하고 나섰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한 포로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투를 겪어본 적 없는 어팸의 그 말은 동료를 잃고 분노에 찬 대원들에게 한없이 순진하고 무르게 들렸다. 대원들은 어팸을 비웃으며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무슨 헛소리냐고 쏘아붙였다. 포로가 된 독일군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서툰 말로 살려달라 애원했고 대원들의 손끝은 방아쇠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자리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웨이드를 묻은 흘기채 마르기도 전이었다. 무거운 침묵 끝에 밀러 대위는 그 포로를 풀어주기로 했다. 눈을 가린 채 무기 없이 아군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걸어가 다른 부대에 스스로 항복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노한 대원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밀러는 두 손을 든 포로를 처형하는 순간 자신들이 맞서 싸우는 그 야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진다고 여겼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포로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하며 눈을 가린 채 비틀비틀 안개 속으로 걸어 사라졌다. 그 결정이 훗날 어떤 참혹한 결과로 되돌아올지는 그때의 밀러도 대원들도 알지 못했다. 포로를 놓아주자 대원들 사이에 억눌려 있던 불만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터져나왔다. 입거친 라이번이 총을 땅에 내려놓으며 더는 이 미친 인물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료들이 얼굴도 모르는 라이언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대위는 방금 그 동료를 죽인 적을 제 손으로 살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여기서 그만두고 대열을 떠나겠다며 라이번이 등을 돌리자 호바스 상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명령 불복종은 곧 항명이었고 전장에서 항명은 죽음으로 다스려지는 죄였기 때문이었다. 대원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지경에 이르자
여정은 라이언을 찾기도 전에 안에서부터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오마하 해변을 함께 넘어온 전우들이었다. 팽팽하던 그 대치를 끝낸 것은 뜻밖에도 밀러 대위의 조용한 한마디였다. 밀러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를 바로 그 순간 스스로 털어놓았다. 자신은 전쟁 전 고향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작문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다는 것이었다. 대원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며 상금까지 걸고 알아맞히려던 그 비밀을 밀러는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그는 봄이면 아내와 함께 정원의 장미넝쿨을 손질하던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그는 그저 온화한 선생님이었고 그를 아는 누구도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밀러는 말했다. 그런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간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볼 수나 있을지 두렵다고 그는 한 사람의 지친 인간으로서 고백했다. 밀러의 그 뜻밖의 고백 앞에서 대원들의 분노는 힘없이 가라앉았다. 냉정하게만 보이던 대위 역시 자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밀러는 아직이 말을 이었다. 라이언이라는 병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다만 그를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 속에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진다고. 자신이 잃은 그 모든 부하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10사람을 살렸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그 라이언 하나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남은 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준다면 카파조도 웨이드도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고. 등을 돌렸던 라이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윽고 다시 총을 집어들었다. 무너질 뻔했던 8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하나로 모였다. 8사람이 하나둘 줄어들고 마음까지 지쳐갈 무렵 마침내 오랜 여정의 실마리가 잡혔다. 대원들은 라멜이라는 작은 마을 부근에서 다리 하나를 지키고 있는 한 무리의 공수부 대원들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 병사들 가운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임스 라이언이 있었다. 얼굴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찾아온 그 이름의 주인이 마침내 눈앞에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카파조와 웨이드의 죽음을 지나 여기까지 온 대원들에게 그 순간은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밀러는 라이언을 한쪽으로 데려가 조심스레 소식을 전했다. 세 형이 모두 서로 다른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홀로 남은 그를 어머니 곁으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형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라이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젊은 그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형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쓰는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겨우 슬픔을 추스른 라이언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다. 자신은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곳의 동료들과 함께 이 다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전우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라이언은 밀러에게 담담히 되물었다. 자신을 데려가려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대원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어째서 자기 하나가 그런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여기 있는 동료들에게도 저마다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신만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는 어머니께 전해달라며 자신은 이곳에서 형제 같은 전우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밀러 대위는 그 대답 앞에서 복잡한 심경에 잠겼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이 정작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이언을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었으나 밀러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밀러는 라이언의 그 마음을, 동료를 저버리지 못하는 그 우직한 고집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것은 밀러 자신과 대원들이 이 여정 내내 붙들고 있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로를 저버리지 않는 것, 곁에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남는 마지막 이유인지도 몰랐다.
라이언은 그것을 제 몸으로 지키려 하고 있었다. 대원들의 심경은 더욱 복잡하게 뒤엉켰다. 얼굴도 모르는 이 병사 하나를 데려가려고 카파조가 죽고 웨이드가 죽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라이버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다른 대원들도 허탈해했다. 그러나 라이언과 그 공수부대원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나자 대원들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다. 라멜의 다리는 적의 진격을 막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요충지였고 그것을 지키는 병력은 턱없이 모자랐다. 곧 독일군의 대규모 부대가 그것도 전차를 앞세우고 이 다리를 향해 밀려올 참이었다. 이 한 줌의 병사들만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일이었다. 밀러 대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라이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대신 자신들이 이곳에 남아 함께 이 다리를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명령에는 없는 선택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라이언을 찾아 데려가는 것이었지 이 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라이언이 끝내 제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는 이상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함께 이 다리를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밀러는 지친 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 다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남는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손에 쥘 수 있는 단 하나의 값진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대원들은 더는 불평하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8사람은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한 긴 여정의 끝에서 이제 그 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밀러 대위는 얼마 안 되는 병력과 무기로 다리를 지킬 방법을 궁리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다가올 독일군의 수가 너무 많았기에 마을의 좁은 지형을 이용해 적을 원하는 길목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대원들은 밤새 마을 곳곳에 함정을 놓고 무너진 건물마다 몸을 숨겨 방어할 자리를 잡았다. 양말에 흙을 채우고 기름을 부어 급조한 폭탄을 만들어 길목에 묻고 창가마다 총을 걸었다. 전차가 지날 만한 자리에는 폭약을 심었다. 저격수 잭슨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종탑에 올라 다리와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자리를 잡았다. 부족한 것투성이었으나 대원들은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다. 준비가 끝난 마을 위로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다가올 폭풍을 더 또렷이 예고하는 듯했다. 결전을 앞둔 그 밤, 대원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병사들은 저마다 두고 온 삶의 조각들을 꺼내어 조용히 나누었다. 유대인 멜리시는 형에게서 받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고향과 가족을 떠올렸고 라이버는 특유의 거친 농담으로 무거운 공기를 애써 흩뜨렸다. 대원들은 지친 몸을 벽에 기댄 채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직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음식을, 누군가는 두고 온 연인의 얼굴을, 누군가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늘어지게 자고 싶다는 소망을 꺼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의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전장을 여기까지 견뎌올 수 있었다. 밀러 대위와 라이언도 그 밤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밀러는 라이언에게 형들과의 추억을 하나 떠올려 보라 권했다. 라이언은 처음엔 형들의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으나 밀러가 아무 얼굴이든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붙들어 보라 하자 이내 형제들과 함께 웃고 다투던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막내인 자신을 형들이 어떻게 골려주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꼈는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라이언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함께 어렸다. 밀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마음에 새겼다. 그것은 단지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가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그 따뜻한 기억들과 그가 살아남아 앞으로 이어갈 수많은 날들이었다. 밀러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마하 해변에서부터 시작된 그 떨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이제는 감추려야 감출 수도 없게 되었다.
전쟁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서서히 갉아먹는지를 그 떨리는 손이 말없이 보여주었다. 밀러는 그 손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럼에도 그는 대원들 앞에서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무너지면 대원들도 함께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밀러는 다가올 싸움에서 과연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으나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 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껏 잃은 동료들의 죽음에 값어치를 부여하는 마지막 길이라 거듭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윽고 동이 터올 무렵 멀리서 땅을 울리는 묵직한 쇳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독일군의 전차와 대군이 라메를 향해 밀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아득한 천둥 같더니 점점 또렷하고 거대해졌다. 정적이 깨어지고 대원들은 저마다의 자리로 흩어져 총을 고쳐 쥐었다. 겁많은 통역병 어팸은 대원들에게 탄약을 날라주는 임무를 맡아 후방을 오갔는데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마하 해변을 함께 넘어온 얼굴들, 여정 내내 생사를 함께한 얼굴들이었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깊이 담으며 밀러는 조용히 마지막 싸움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그 긴 여정이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무겁게 치닫고 있었다.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묵직한 전차들이 앞장서 마을로 밀려들고 그 뒤로 수많은 보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밀러의 대원들은 미리 놓아둔 함정과 폭탄으로 적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완강하게 버텼다. 좁은 골목으로 적을 끌어들여 타격하고 창가에서 총을 쏘고 다시 자리를 옮겨가며 싸웠다. 급조한 폭탄이 앞선 전차 한 대를 멈춰 세우자 대원들 사이에 잠시 희망이 스쳤다. 한동안은 그 어설픈 방어가 제법 버텨주는 듯도 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수와 화력 앞에서 한 줌의 병사들이 버틸 수 있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방어선은 조금씩 밀렸고 대원들은 하나둘 뒤로 물러나야 했다. 높은 종탑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적을 하나씩 저격하던 잭슨은 그 싸움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늘 그러하듯 나직이 기도를 올리며 먼 곳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정확히 쓰러뜨렸다. 그의 총 한 발 한 발이 대원들의 목숨을 지켰다. 그러나 그 종탑에서 날아오는 총알의 정체를 알아챈 독일군 전차가 이윽고 육중한 포신을 종탑으로 돌렸다. 잭슨은 마지막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피하려 했으나 이미 늦어 있었다. 전차의 포탄이 종탑을 통째로 무너뜨렸고 마을을 지키던 든든한 눈 하나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밀러는 무너져 내리는 종탑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으나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잭슨을 잃자 그나마 버티던 방어선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허물어져 갔다. 가장 참혹한 순간은 유대인 멜리시에게 찾아왔다. 건물 안으로 뛰어든 독일군 병사와 맞닥뜨린 멜리시는 총을 쏠 겨를도 없이 그와 몸으로 뒤엉켜 사투를 벌였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붙어 죽고 죽이려는 싸움을 이어갔다. 힘이 점점 다해가는 멜리시를 독일군 병사가 천천히 짓눌러 갔다. 바로 그 아래층 계단에는 대원들에게 나눠줄 탄약을 안고 올라오던 통역병 어팸이 있었다. 어팸은 동료의 절박한 사투 소리를 그 숨 넘어가는 신음을 바로 곁에서 들으면서도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계단을 올라가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뼛속까지 파고든 공포가 그의 다리를 붙들어 놓았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흐느끼기만 했다. 결국 멜리시는 어팸이 지척에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쓰러졌다. 어팸은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듣고만 있었다. 잠시 뒤 그 싸움을 끝낸 독일군 병사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놀랍게도 그는 앞서 대원들이 인정을 베풀어 살려보낸 바로 그 포로였다. 밀러가 야만이 되지 않으려 풀어준 그 병사가 다시 총을 들고 돌아와 멜리시를 죽인 것이었다.
그러나 총을 쥔 그 병사 앞에서도 어팸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독일군 병사는 벌벌 떠는 그 애송이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그를 그대로 지나쳐갔다. 어팸은 그렇게 동료를 잃고도 손 한 번 쓰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뼈에 사무치게 새긴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흐느꼈다. 방어선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자 밀러 대위는 남은 대원들과 라이언을 다리 건너편으로 물리기로 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다리를 폭파해서라도 독일군 전차의 진격만은 막을 참이었다. 그러나 후퇴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대원들은 계속해서 쓰러져갔다. 오마하 해변을 함께 넘어온 얼굴들이 하나씩 하나씩 라멜의 잔해 속에 남겨졌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으로 바뀌어 있었다. 밀러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고쳐쥔 채 라이언을 다리 너머로 밀어보내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의 눈앞에서 지켜야 할 것과 잃어야 할 것이 뒤엉켜 무너지고 있었다. 밀러 대위의 오랜 벗이자 오른팔이던 호바스 상사도 그 마지막 싸움에서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오마하 해변에서부터 밀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온 그였다. 호바스는 쓰러지면서도 총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밀러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호바스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으며 밀러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가장 든든하던 벗마저 잃은 밀러의 곁에는 이제 살아있는 대원이 몇 남지 않았다. 밀러는 라이언을 다리 넘어 안전한 곳으로 보낸 뒤 홀로 다리를 폭파할 기폭장치를 향해 몸을 끌고 나아갔다. 다리를 무너뜨려서라도 전차의 진격을 막는 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리 위로 몸을 드러낸 밀러를 독일군의 총탄이 놓치지 않았다. 가슴에 총을 맞은 밀러는 다리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안간힘으로 권총을 들어 다리를 건너 다가오는 독일군 전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권총 따위로 강철 전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밀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라이언을 지키려 했다. 전차가 밀러의 코앞까지 다가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 전차가 굉음과 함께 폭발에 멈춰섰고 하늘에서는 아군 항공기의 날카로운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아군의 전투기가 날아들어 독일군 전차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뒤이어 아군의 지원 병력이 물밀듯 밀려들며 라멜의 다리를 둘러싼 그 오랜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기울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남긴 채였다. 바로 그 무렵 계단 아래에 얼어붙어 있던 통역병 어팸에게도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다. 동료 멜리시를 눈앞에서 잃고 자신들이 살려보낸 포로가 다시 총을 들고 돌아온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어팸이었다. 지원군이 밀려들어 독일군이 항복하기 시작한 그 어수선한 틈에서 어팸은 무너진 마을 한켠에서 그 독일군 병사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어팸도 얼어붙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눈 어팸 앞에서 그 병사는 또다시 예전처럼 자신을 알아보는 척 살갑게 굴며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어팸은 이번에는 방아쇠를 당겼다. 자신이 베푼 인정을 짓밟고 돌아와 동료를 죽인 그 배신 앞에서 겁 많던 통역병은 마침내 얼어붙었던 자신을 떨쳐냈다. 그러나 그것은 통쾌한 승리라기보다 전쟁이 한순한 젊은이의 마음마저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각성이었다. 사람을 살리자던 그의 순진한 믿음이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싸움이 끝난 다리 위에서 라이언은 총에 맞아 쓰러진 밀러 대위에게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밀러의 숨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얼굴도 모른 채 자신을 구하러 와 수많은 동료를 잃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사람 앞에서 라이언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그의 손을 붙들 뿐이었다. 밀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에게 몸을 기울인 라이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떨리던 손이 라이언의 손 안에서 조용히 멎어갔다. 그리고 밀러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오래도록 라이언의 마음에 사무칠 한마디를 남겼다. 잘 살아야 한다고. 이 모든 희생이 부디 헛되지 않도록 남은 생을 값어치 있게 잘 살아달라는 당부였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이 긴 여정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카파조와 웨이드와 잭슨과 멜리시와 호바스,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진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이 그 말 한마디에 실려 있었다. 밀러는 라이언 하나를 살림으로써 그 모든 죽음의 값어치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잘 살아준다면 그를 살리려 죽어간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밀러 대위는 그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라멜의 다리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전쟁 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한 평범한 교사가 봄이면 아내와 장미를 손질하던 온화한 사람이 그렇게 낯선 땅에서 한 사람의 앞날을 지키고 생을 마쳤다. 라이언은 그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서지 못했다. 라멜의 다리는 끝내 지켜졌고 제임스 라이언은 살아남았다. 밀러 대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원이 목숨을 잃은 대가였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들이 라이언을 후방으로 데려갔고 그는 마침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넷 중 셋을 잃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아들만은 무사히 돌아간 것이다. 마셜 사령관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으나 그 한 사람이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가 쓰러졌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결말이었다. 밀러가 다리 위에서 남긴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마지막 당부만이 라이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짐이자 동시에 평생을 밝혀줄 등불로 남았다. 이야기는 다시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라이언에게로 돌아온다. 처음 노르망디의 묘지를 걸어 들어와 한 비석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던 그 노인이 바로 세월이 흐른 제임스 라이언이었다. 그가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하던 비석에는 존 H. 밀러 대위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라이언은 그 다리 위에서 밀러가 남긴 마지막 말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를. 그는 그 말을 등에 지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으로 살고자 애써 온 세월이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 그는 자녀와 손주들까지 온 가족을 이끌고 이 먼 묘지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밀러의 비석 앞에 선 노인 라이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래 묻어둔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곳에 오면 어떤 기분일지 오래 생각했노라고. 다리 위에서 대위가 하신 말씀을 자신은 매일같이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다.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고. 그러면서도 그는 두려워했다. 자신이 정말로 그 희생에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최소한 밀러 대위의 눈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 보일 만큼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끝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굴도 모르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에게 라이언은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온 것이다. 그 무거운 마음을 노인은 비석 앞에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내려놓으려 했다. 이윽고 곁에 선 아내를 돌아보며 라이언은 오래 참아온 물음을 꺼냈다. 자신이 훌륭히 살았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달라는 물음이었다. 평생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짐을 그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영문을 몰라 하던 아내는 남편의 젖은 눈을 마주하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은 훌륭하다고. 그 짧은 한마디에 노인의 얼굴에 오래도록 맺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조용히 풀려내렸다. 그는 다시 비석을 향해 몸을 돌려 오래도록 경례를 올렸다. 한 사람이 살아남아 그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냄으로써 오래전 다리 위에서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은 비로소 그 값어치를 온전히 얻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셋을 잃은 한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리고 얼굴도 모르는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 8사람이 기꺼이 길을 나섰다. 그 여정에서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으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결국 사람다움 그 자체였다. 서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 한 생명의 무게를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 밀러가 남긴 잘 살아야 한다는 당부는 비단 라이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부탁인지도 모른다. 주어진 이 하루를 쓰러져간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값어치 있게 살아달라는 부탁. 노르망디의 새하얀 십자가들 위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가운데 한 노인의 길고 무거운 이야기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 갔다.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란다.